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블루노트 이서영 작가입니다. 새로운 책 오디오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감성을 깨우는 책 한 권의 힘, 이서영 작가입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앞면이 되어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뒷면을 읽어드릴까요? 나도 어떤 의미에서 오랜 시간 키다리 아저씨를 기다려왔구나를 깨달았던 적이 있다. 나에게도 이런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면 부지런히 성장할 텐데 그것도 30대 중반까지 꽤 오랜 시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 본격적으로 인문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려서부터 읽었던 책들을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진입했다. 키다리 아저씨도 그렇게 재해석되었다. 아, 어려서 우리가 읽었던 책들이 우리의 정신 속으로 스며들어 나도 모르게 함께하고 있었구나. 나의 일부가 되어 있었구나. 나는 무의식적으로 삶의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아닌 누군가의 힘에 의해 견인받기를 원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 무의식이 나를 힘들 때마다 위로하고 있었구나. 나의 키다리 아저씨는 책이었구나. 많고 많은 책숲을 통과하면서 나는 또 다른 키다리 아저씨를 끊임없이 만나고 있었구나. 정신의 크기와 볼륨을 키워주는 책. 책은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는 씨앗이다. 하이데거가 말한다. 씨앗을 뿌리고 싶다면 먼저 밭을 갈아야 한다고. 책 앞으로 헤쳐 모여. 본문 중에서 이서영 칼럼니스트입니다. 자, 다시 책 앞을 보겠습니다. 이 만다라는 이서영 작가가 1580번째 그리는 만다라 중 어떤 자, 프로필이 있습니다. 이서영 작가는 북카페 책 읽어주는 여자 블루노트 대표이고 소라북스 출판사 대표, 작가, 인문학 강사, 칼럼니스트, 도슨트 소설가입니다. 저서는 세잔 장자를 만나다, 사랑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음악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그림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마음밥, 몸밥, 똥밥, 만다라 마음노트, 만다라 철학노트, 만다라 지혜노트, 다시 쓰는 설공찬전, 아시타시 만다라 인문학, 인생을 바꾸는 한 권의 책의 힘, 생각을 바꾸는 한 권의 책의 힘, 그리고 이번에 나온 책, 나의 감성을 깨우는 책 한 권의 힘까지 15번째 책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주요 강의 주제는 인문학, 교육, 심리, 철학, 자기계발, 문학, 글쓰기, 건강, 관계, 영문법, 그림, 음악, 의. 작가와의 컨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소라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24번째 책이고요. 이서영 작가의 14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소라북스 출판사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 나의 감성을 깨우는 책 한 권의 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며 감성 가득한 우리들의 세상. 1부, 생각의 바다에 빠진 나, 생각을 뒤집는 나. 2부, 너, 나를 비추는 또 다른 모습. 3부, 우리라는 네트워크의 바다에서 나는 표류자인가? 질문을 하고 있네요. 나가며 이야기되지 않는 것은 잊혀진다. 그리고 참고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부 내용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책은 날 좀 사랑해줘. 왜 이 말을 돌려서 해? 라고 하는 감성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성 소통 포인트를 전부 정해 놓았는데요.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어요? 이 책의 감정 아니고 감성, 소통 포인트로 날 좀 사랑해줘. 왜 이 말을 돌려서 해? 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이 포인트를 보시고 생각하면서 이 칼럼을 읽어 내려가시면 다른 느낌의 나와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는 되어야 할 무엇일까? 아니면 이미 그 자체일까?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실지, 그 전에 감성 소통 포인트를 나는 되어야 할 무엇일까? 아니면 이미 그 자체일까? 라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 내려가 보세요. 내가 읽었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그 책과 이세훈 작가가 써내려가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진 웹스터. 나의 키다리 아저씨도 좀 찾아주세요. 저는 이 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읽었던 경험이 사실은 많을 거예요. 이 키다리 아저씨가 초등학교 때 읽은 이후로 제 삶에 정말 크게 자리 잡아서 삶의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나보다는 타자지향적인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키다리 아저씨로 와서 내 손을 잡아준다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30대 초반까지 키다리 아저씨를 기다리다가 삶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던 그런 자신을 기억합니다. 네 번째, 베르나르 베르베르입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기애에 관하여 독일까, 득일까 라고 질문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세훈 작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의 전작을 읽었는데요. 30세 때 개미를 쓴 이후로 30년 넘는 시간 동안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애, 그리고 사후,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상인데, 인간이 살아가면서의 나와 죽음 이후의 나를 어떻게 변별할까, 혹은 죽음 이후, 사후의 세상은 어떨까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기애, 그리고 문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노인과 바다입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는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요. 책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다양한 채널로 많이 나왔겠죠. 청소년용으로도, 어린 초등학생용으로도, 그리고 어른용으로도 나왔을 텐데, 이 노인과 바다 대부분 다 읽으셨겠지만, 이 광대한 세상에 나는 초라한 존재일까? 그렇지 않은 존재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감성소통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게요. 여섯 번째,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륵. 이미륵 대단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1900년대를 경험했습니다. 1928년 정도에는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식민지 상황 하에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을 텐데도 나의 존재,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았었던 이런 존재가 이미륵인데요. 나는 살아갈 뿐인데 내 발자취는 남을까라고 하는 감성소통 포인트를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곱 번째,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입니다. 생각에 빠진 나에서 생각을 뒤집는 나로. 이 책 역시 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요. 30세 때 읽었던 연금술사는 지식의 한 부분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40대가 되어서 연금술사를 읽었을 때 카프카의 도끼처럼 제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트리면서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어떤 물질로부터 황금을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의 삶 자체를 황금 같은 삶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대단한 책입니다. 자, 2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는 나를 비추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걸 잡아놓았네요. 여덟 번째, 황야의 일위입니다. 헤르만 헤세.
실제로 헤르만 헤세를 좋아하시고 많은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도 황야의 일이라는 책이 있었어?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황야의 일이 1960년대에 굉장히 대단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헤르만 헤세는 내 안의 나, 성장 소설이라고 하죠. 이런 존재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했던 존재가 헤르만 헤세인데요. 이 헤르만 헤세는 당대 프로이트의 영향도 받고 칼 구스타프 융 박사의 영향도 받았고 니체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르만 헤세입니다. 헤르만 헤세도 이전에 레마르크처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습니다.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이 통찰할 기회가 있었겠죠. 자, 여기에서는 분리된 자아, 내 환상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 감성소통 포인트를 던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황야의 1위를 읽지 않으셨으면 이 기회에 한번 펼쳐보세요. 자, 9번째입니다.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입니다. 분노의 포도.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었을 때에는 포도를 pavement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grapes였어요. 우리가 먹는 포도, 알이 많이 박힌 그 포도 말이에요. 그 포도가 상징하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감성 소통 포인트는 내 속의 분노, 삶의 의지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니체는 을상티망이라고 하는 철학적 용어를 발견을 한 사람인데요. 이 철학자는 을상티망이 사실 resentment거든요. 이 resentment를 타자에 대한 질투, 분노, 화 이런 것들이 나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속에 함몰되면 정말 부정적인 영향으로 끝나겠지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의지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생의 에너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사회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고요. 사회 속에서의 나, 집단 속에서의 나, 유니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쳤을 때에 나 혼자의 존재가 아닌 우리가 되었을 때 어떤 에너지, 어떤 시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10번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밀란 쿤데라네요. 삼각관계, 무거움일까, 가벼움일까? 이 책 속에는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3명의 캐릭터는 한 사람은 자유연애를 구가합니다. 한 사람은 오직 사랑만을 바라봅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양자에 걸쳐서 타협을 할 수 있는 혹은 이 두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를 선택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게 무거움일까 가벼움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지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밀란 쿤데라는 질문을 합니다. 11번째,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Only You는 유통기한이 있을까? 20대 초반의 괴테는 친구가 자살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요. 사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괴테가 경험한 사랑, 이것을 소설로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해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베르테르가 사랑에 대한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는데요. 당대 유럽에서는 정말 유행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Only you, 오직 당신만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통기한이 있을까 라고 하는 감성 티핑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번째, 달과 6펜스, 서머셋 모음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달, 너는 6펜스 가지고 갈 수 있어? 생각해 보세요. 6펜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돈은 지금 우리가 버스 타는데도 2,000원 넘게 드는데요. 펜스, 달러도 아니고 펜스는 아주 작은 돈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돈을 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달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느냐라고 서머셋 모음이 질문을 합니다. 달은 이상입니다. 저 멀리에 떠 있죠. 6펜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향해 가기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것을 부정하거나 혹은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열악하고 불가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과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폴 고갱이라고 하는 후기 인상파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일요 화가, 아마추어 화가로 시작을 했어요. 26 정도가 되었을 때 증권거래소에서 일을 하다가 친구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고 하는 열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대가 되었을 때 30대 초반쯤 되었을 때 전업작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아이들도 많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마추어 화가에서 그림에 대한 열망으로 전업 화가가 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건강을 훼손하면서 그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소설로 만든 작품이 바로 이 달과 6펜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고갱 하면은 타이티가 생각나죠. 고흐와 연관되어서 고갱이 잠깐 동안 함께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고흐와 고갱과의 작품에 대한 견해의 차이 때문에 고흐가 귀를 자르는 사건까지 있었죠. 어쨌든 우리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대가 되었을 때 종합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유파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림에 올인하고 살았던 그런 예술가인데요. 그런 예술가를 몸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바라봤겠죠. 읽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달, 너는 6펜스 가지고 갈 수 있어? 라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13번째, 주장과 경청 사이, 너는 들을 귀가 있니? 모모입니다. 미하엘 엔데. 모모는 아주 가난하고 집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마을로 흘러들어와서 원형극장 안에서 살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모를 케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모모가 사람들을 케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청할 수 있는 귀를,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삶을 살기가 힘들었을 때마다 모모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모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죠. 대부분 우리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모는 말하기 전에 들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모라고 하는 책 속에서는 주장과 경청 사이 너는 들을 귀가 있니? 라고 하는 것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책입니다. 14번째, 설공찬이 김재석 작가입니다. Timeless, 그 시대의 옷은 나에게 어울릴까? 1996년 이복규 교수님이 설공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번역 소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책은 홍길동전보다 100년 정도 앞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책이 3,400여 자 정도밖에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서영 작가와 이 김재석 작가가 설공찬 전을 전체의 소설로 만들었는데요. 김재석 작가의 설공찬이는 중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순창이라고 하는 공간, 역사적 해석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순창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순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귀한 책인 것 같습니다. 설공찬전은 순창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창에 살고 있는 이서영 작가와 김재석 작가가 새롭게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3부로 넘어오겠습니다. 3부, 우리라는 네트워크 바다에서 나는 표류자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15번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쉘 실버스타인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매우 짧은 동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수십 번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으면서 정말 이게 사랑인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아낌없이 주면 다 사랑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16번째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빠져나갈 구멍은 줘야지. 자, 변신도 아주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지요. 저 역시 중학교 때 읽고 고등학교 때 읽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읽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일어났더니 벌레로 바뀌어 있는 나. 그래서 제대로 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나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을 하고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처음에는 이 직업 없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질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한 것이고 그것이 가족 구성원으로서도 체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실제로 프란츠 카프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공포를 많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지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했었던 사람이에요. 건강염려증도 많았고요.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이 매우 현대적인 작품이고 세련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 속에서 카프카가 도달하고자 했던 지점이 자기 성찰 혹은 성장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왜 이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17번째, 헤르만 멜빌
모비딕입니다. 목표지향적 인간, 추종할 만한 인간형일까? 모비딕, 말향고래, 고래에게 다리를 잃어버린 선장이 이 모비딕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 자기처럼 복수를 향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목표지향적 인간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 그 인간은 추종할 만한 인간형일까 질문합니다. 18번째, 너세니얼 호손. 실제로는 너세니얼 호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그 너세니얼 호손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한계가 조금 있어서 너세니얼 호손입니다. 스칼렛 레터, 좋은 글자입니다. 낙인 찍기, 우리 안에 더러움일까? 두려움일까? 더러움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생각할 수 있는 감성 티핑 포인트를 드립니다. 낙인을 찍습니다. A, 좋은 글자 A, adultery예요. 간통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죄의식으로 고통받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슴에 좋은 글자 A를 새기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천사가 되어갑니다. 아주 묘한 느낌을 주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시간을 견뎌냈을 때 어떤 지점에 도달할까에 대해서 지식인이란 진정한 지식인이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로빈슨 크루소 19번째, 다니엘 데포, 캐스트 어웨이. 나는 네트워크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조난자일까? 로빈슨 크루소는 바다가 너무 좋아서 바다에 갔다가 조난을 당하기도 하고 해적에게 잡히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배가 태풍을 만나서 부서져 버리고 혼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28년간을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건데요. 이것을 네트워크의 바다에 표류하는 조난자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네트워크가 매우 발달한 SNS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월드 와이드 웹의 세상이어서, 그리고 5G라고 해서 5세대 통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른 속도로 대화를 나누지만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고 있을까? 혹은 나 자신이 그 관계에서 성장하고 있을까? 질문합니다. 20번째입니다. 선택은 착각일까? 자유의지일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입니다. 저는 이 1Q84를 이 책이 나온 지 10년이 지나서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상주 작가 작업을 하면서 도서관에 있을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를 만나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따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샀습니다. 1Q84, 1984년이 아니라 1Q84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저는 이 1Q84를 정말 대단한 사랑 이야기다 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선택을 통해서 가능하다. 1984년이라고 하는 공간이 달이 2개가 있는 1Q84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 저는 이 Q를 question,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quest, 여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내가 원하는 세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도달한 지점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지점. 그래서 이 선택이 착각일까 자유의지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가며 이야기 되지 않는 것은 잊혀진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역시 이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되지 않는 것은 잊혀집니다. 한 사람이 60년, 70년을 살 때 그 60년, 70년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쌓아놓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글이 되어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사라져버립니다. 기록이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책은 20권 정도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결국은 나의 이야기를 써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독자께서는 이 책을 읽으시고 참 좋았다. 어떤 작가의 감정 수업이라고 하는 인문학 책보다 감동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empathy, 공감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읽었던 독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스란히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감성을 깨우는 책 한 권의 힘을 읽으시면 이 20권의 책을 바라보는 이서영 작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공유하실 것이고, 어떤 생각은 그래 맞아, 어떤 생각은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변별과 공감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생각을 글로 표현해 보세요. 읽고 쓰는 작업, 우리 삶에 읽고 쓰는 작업이 제외된다면 우리 삶은 상징과 비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내 삶을 해석할 도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삶을 한번 써보세요. 쓰기 시작하면 다른 나를 만날 겁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나를 어느 지점으로 데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눈에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나의 감성을 깨우는 책 한 권의 힘입니다. 책 한 권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과거의 나와 만나시고요. 현재의 나를 조명하시고요. 그리고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쓰는 사람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